이 관세 전쟁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중국이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중국이 2% 만약 지금 4.5% 올해 뭐 5% 성장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내년에 2.5%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중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토막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부채 문제가 사실은 거의 이제 현실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중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에 사실은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외환 시장이 좀 출렁이는 흐름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이 좀 있었고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계속해서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진다라는 시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 반전하는 더 약세가 좀 깊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당선인 결정이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 해소 측면 그리고 미증시가 크게 올라간 시점에서 우리 시장이 그 첫째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분석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상하셨어요? 네,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온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당선인 결정도 오래 걸릴 수 있고 뭐 심지어 불복 얘기 나오면서 좀 질질 끌 수 있고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시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해도 생각보다 굉장히 결과가 빨리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네. 펜실베니아 주가 뭐 당락을 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거의 오후에 들어와서 뭐 거의 이제 그렇죠. 윤곽이 드러났고요. 전반적으로 해리스 부통령보다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어떤 그 마음 속에는 상당히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불만이 그 경제 불만이라는 것이 뭐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게보다는 물가에 대한 어떤 그 고통 뭐 이러한 것들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심각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분명히 좀 이어진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미국이 그만큼 이제 뭐랄까요, 양극화 현상 자체가 상당히 좀 심화되는, 또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상당히 더 강해지는 좀 그러한 분위기를 좀 느껴서 좀 착잡한 신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착잡하게 네. 가셨어요. 그러셨군요. 이 결과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요. 130년 만인가요? 어쨌든 징검다리로 한 번은 재선에 실패했다가 이제 다시 도전해서 나온 대통령 당선인으로 이제 트럼프 2기 정부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면 일단 간밤에는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컴백 때문인 건지 아니면 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시장이 환호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게 네네. 아까 자국 우선주의 말씀드렸지만 네네. 미국을 위한 정책이 앞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미국 증시에 사실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정책이라든지 감세, 특히 이제 감세 정책에 대한 어떤 그 금융시장의 기대감이 이미 사실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경우 주식시장이 뭐 한 3% 이상 올 거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어떤 전망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감세가 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의 E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어저께 테슬라가 사실은 이제 뭐 2차 전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오를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이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상당히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뭐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사실은 어저께 미국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한 것 같고요. 이것이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 해석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각종 정책 자체가 결국 미국 기업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사실은 조성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5%에 육박한 상황이고 네. 이건 단기적으로도 더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트럼프 당선인 결정이 거의 되고 나서부터 계속 좀 강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킹달러의 귀환, 뭐 관세 폭탄 이런 부분들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일단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국 경제에도 사실은 타격을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뭐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각종 그 수입 가격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생산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또 기본적인 어떤 제품들, 그러니까 미국이 생산할 수 없는 그 저가 제품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지출 부담 자체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어떤 소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자체를 감세로 사실은 이제 보완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뭐 약간의 어떤 성장률 둔화는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사실은 뭐 미국 경기는 뭐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예외주의 자체는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국가들이죠. 어제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 증시도 빠졌지만 그 유럽 증시도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만 사실은 올랐다라는 부분 자체는 지금 전 세계가 관세에 대한 우려, 그것이 전체적인 보호무역 확산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라든지 교육 사이클의 둔화 부분을 이미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관세 정책 자체는 사실은 누구도 이제 좋을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또 관세라는 어떤 또 하나는 협상 카드를 사실은 트럼프가 이제 지게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뭐 해외 자금 유치라든지 기업들을 미국 내에 계속해서 유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금리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시장이 아직은 그 금리가에 대해서 아직은 좀 경계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부분 자체는 미국 경기가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3분기 성장률도 한 2.8% 정도 성장을 했고 지금 최근 나오는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를 보게 되면 4분기에도 예상보다는 사실은 좀 강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국제금리 이 정도의 수준은 사실은 이제 견딜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내일 FOMC에서 금리를 뭐 당연히 내릴 것 같고요. 12월에도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그러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금 국채금리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제어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 또 내년 들어가서는 사실은 이제 결국 이제 물가가 관건이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해소하고 미국에서 세일 오일 자체의 허가를 사실은 많이 내주면서 이제 원유가 이제 과잉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유가가 안정이 될 거고 그것이 이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면서 국채 금리 자체도 추가적인 뭐 아주 급격한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 자체도 이제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그거는 내년 들어가서 사실은 좀 저희가 좀 추가를 해야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만 좋다라고 보면 뭐 트럼프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차금이 당연히 미국 달러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로 봐서는 이러한 킹 달러 현상 자체도 한편에서 보게 되면 좀 미국
경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반면에 이제 나머지 국가들, 그러니까 그 빗달러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국가마다 조금 차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화 가치 하락 자체를 상당히 좀 반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뭐 우리가 슈퍼엔저 했지만 그 일본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상당히 톡톡한 효과를 얻은 반면에 어제 주식시장도 그게 반영이 된 건가요? 예, 어느 정도 일본 주식시장은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반면에 이제 나머지 이제 소위 이제 이머징 국가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제 환율 상승이라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가? 오히려 이제 자금의 이탈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이제 이어졌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킹달러 현상에 의한 여러 가지 그 파급 효과 자체는 국가별로 사실은 조금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환율이 이제 1,400원을 넘겼거든요. 예. 이 부분이 상당히 1,400원이라는 레벨 그리고 어디까지 더 열어둬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으로선 또 관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가 이제 1,400원 하면 사실 트라우마가 네. 사실은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어저께 사실 넘기지는 않았지만 뭐 조만간 안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관세가 정말 부과되고 한다라고 하면 각국은 그 관세에 대한 그 충격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경쟁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만큼의 어떤 통화 가치를 절하시켜 버리게 되면 상쇄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원화 환율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좀 나파 있는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1,400원 넘어가면 뭐 자금 이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려를 하는 부분들인데 과연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하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정말 엔화라든지 유로화가 약세가 되는 이러한 또 위안화 또 약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면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도 사실은 원화 가치 자체를 약세로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라는 조금은 좀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 그 주요국 통화 자체가 약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원달러 환율 자체가 여기서 조금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우리가 1,400원을 넘어서 무조건 시장 개입이 나오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라는 부분과는 조금의 시장 판도가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원달러 환율 자체는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놔야 되는 부분. 특히 이제 뭐 뒤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이 대규모 이제 네네. 어떤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위안화가 큰 폭으로 약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원화가 그러면 이 전 레벨을 지키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따라가는 게 맞을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후자 쪽에 조금 무게를 좀 두고 있어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저희가 1,400을 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우려할 단계는 아니고 과연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에 오히려 조금 원달러 환율에 어떤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로 중국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미국의 대선에 말을 좀 아끼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던 나라 중국일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느냐, 해리스가 당선이 되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뭐 두 잔에 놓여 있는 독배였다, 네, 뭐 이런 네,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좀 예측이라도 이번 정부의 뭐 연장선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예측이라도 가능한데 이제 트럼프가 귀환을 하면 조금 더 힘들어질 거다, 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양을 더 세게 할 거다. 이게 시장의 분석이었잖아요. 그러면 부양책이 이제는 좀 세게 나올 거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원님? 예, 가능성은 상당히 그래요?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의 그 대중국 관세, 물론 뭐 중국 대미 수출의 모든 제품에 사실은 60% 관세가 매겨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60%에 대한 관세가 매겨졌을 경우 일부 IB들이 얘기하는 거는 내년에 중국의 성장률이 반토막이 날 거다. 라는 시각이 상당히 좀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국가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EU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도 대중국 관세라든지 이미 이것이 실행이 된 부분들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중국이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중국이 2% 만약 지금 4.5% 올해 뭐 5% 성장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내년에 2%, 2.5%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중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토막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부채 문제가 사실은 거의 이제 현실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중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에 사실은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트럼프 집권 일기의 경험이 있죠.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타협을 하면서 무역 합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 자체를 회피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럴 거냐라는 어떤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긴 하지만 초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일단은 관세를 60%를 매기고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뭐 당장 타협보다는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자의 어떤 충돌 뭐 이러한 것들을 중국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수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부양시켜 놔야 뭐 시간도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좀 이번에 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를 좀 이례적으로 미국의 대선 일정이랑 좀 맞췄다. 그러니까 대선 결과를 좀 보면서 부양 규모도 결정하려는 의도 아닌가라는 시장의 해석들도 예. 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부양책을 좀 늘린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예. 어느 몇 조 위안 정도면 시장이 이 정도면 좀 센데 좀 환호할 만한 부양책 규모는 위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뭐 10조 위안 이상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사례를 드는 게 글로벌 금융위 사례를 들고 있고요. 그때 이제 4조 위안이라는 규모 자체가 중국 GDP의 거의 한 10%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GDP가 한 120조가 조금 넘는 거니까 명목으로 기준을 해보면 결국 1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12조인데 뭐 12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 10조 정도의 부양 규모는 나와야 시장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10조라는 규모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지금 이게 우리가 실물 경기 내수 부양을 위해서 10조가 전부 다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 조정, 특히 이제 지방 정부의 어떤 그 채권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된 채권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우리가 그림자 부채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방 정부의 부채는 안 잡혀 있지만 사실상 지방 정부의 부채라고 얘기하는 그 로컬 가버먼트 파이낸셜 베이커라고 해서 LGFB라는 어떠한 SVB,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이제 설립을 해서 발행한 채권들 자체의 규모 자체가 지금 한 60조, 최대한 60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60조 위안.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부채가 한 44조 정도 얘기를 하니까 그보다 더 많은 지금 그 그림자 부채가 있는데 그러한 부채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 부채 자체의 금리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부채 자체를 이제는 지방 정부 채권으로 차환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번에 상당 부분의 어떤 경기 부양 자금이 이제 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0조 위안이라는 어떤 금액 자체보다도 지금 과연 어느 정도의 용도로 사실은 그것들이 쓰여질 건지,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지방 정부의 그러한 말씀드린 어떤 부채 차환을 위해서만 자금을 사용한다면 실물 경기 회복은 사실 기대하기가 녹록지 않고요. 그거 플러스 한 최소한 2, 3조 정도의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한 어떤 자금들이 투여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시장이 조금 반색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 재정 부양 규모 요거를 더 중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증시에는 이런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10조 위안 이상 나오고 순수 재정 부양까지도 좀 기대에 미친다. 이러면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모멘텀이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대부분 자체가 조금 이제 좀 불확실성, 또 다른 불확실성에 사실은 좀 경계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딱히 지금 호재가 없는 상황들이고요. 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의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뭐 중장기적으로 뭔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긴 하겠지만
최소한 연말 연초까지는 사실은 중국 모멘텀을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실은 이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네. 계속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좀 드리는데 뭔가 긍정적인 게 없을까라는 좀 고민도 사실은 좀 그것 좀 해봐야 했거든요. 알려주세요. 예. 네. 근데 생각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관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기 자체가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정책 기조 자체를 대부분 다 확장적으로 선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 자체도 더 빨리 하거나 금리 인하폭을 늘리거나 아니면 재정도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 쪽으로 뭐 중국처럼 이제 돌아서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유동성이라는 측면이 오히려 상당 부분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미국도 이미 뭐 감세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내년 들어가서 올해는 뭐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내년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 연준은 보고 25bp가 아니라 계속 뭐 50bp 내려라 이러한 얘기도 계속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동성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저희가 기대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왜 올랐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자율 주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규제화가 상당히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조금은 이제 새로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근에 뭐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좀 모멘텀이 조금 약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시각이 이제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규제 완화라는 부분은 목에 찬 어떠한 어떤 매그니피션트 세븐 뭐 이러한 쪽에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뭔가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중국의 어떤 재정 부양 뭐 이러한 것들과 맞물린 유동성 확대 그리고 말씀드린 규제 완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좀 시장이 그러한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중국 부양책 규모 그리고 미국의 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들이 좀 숨통을 트이게 되고 그게 낙수 효과로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네. 커플링이 될 때 좀 긍정적인 얘기겠네요. 우리나라에. 좋은데 그렇죠. 우리는 안 예, 좋고. 근데 뭐 만약에 이렇게 약간은 되면. 그 커플링이 될 네. 부분들인데 사실 뭐 내년에 차별화라는 부분 자체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떤 트럼프 정책의 정책에 대해서 각국의 어느 정도의 뭐 이제 좀 확장적 정책 이런 것들을 좀 펴지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은 이제 그 디커플링, 그러니까 차별화 부분에 조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조금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으로 다음 대통령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결정이 되면서 킹달러 관세 폭탄의 귀한 그리고 중국 부양 체계 효과 우리 시장의 영향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 우리에게 어느 정도 친숙하긴 한데요. 하지만 다시 알아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인물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1946년생으로 올해 78살이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현존 최고령 대통령이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 기업인으로 우리한테 더 많이 익숙합니다. 여태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은 주로 정치 인생을 계속해서 걸어오다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 왔었는데 트럼프는 사실 부동산 거부였었죠. 아버지의 부동산 회사를 물려받아서 트럼프 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전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정치 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였었는데요. 트럼프는 우리한테는 2016년 대선에서 정치에 입문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2000년에 개혁당 후보로 미국 대선에 첫 출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땐 끝까지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했고요. 중간에 철회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우리한테 또 다르게 친숙하기도 하죠. 셀럽으로 워낙에 이름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2000년대 MBC 방송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프렌티스를 진행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2016년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받고 결국에는 2017년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그의 정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다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4년의 대통령 임기가 아니라 보통 우리한테는 8년 동안 같은 인물로 인식이 돼 왔습니다. 웬만하면 재선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을 넘기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연임에 성공하는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징검다리로 대통령에 당선된 건 트럼프가 131년 만에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에는 22대 그리고 23대가 아닌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후 131년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재선 도전에 실패한 이후에 다시 한번 2022년에 4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혀왔고요. 하지만 그에게는 사법 리스크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성추문 입막음으로 제공 관련 기소가 됐었고 이외에 많은 혐의들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 그리고 행정에 이어서 사법부까지도 공화당의 대법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도 트럼프가 손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를 확정지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당선이 되기까지 또 피격 사건도 있으면서 많은 이슈들을 뿌려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11월 6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6일 드디어 당선을 확정 지으면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 대선 향후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미국 대선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일정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선거인단 확보하는 경쟁은 공화당의 승리로 끝이 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태까지 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여겨졌던 지역들에서까지 공화당이 깃발을 꽂으면서 공화당의 승리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에서 트럼프 진영이 이 과반인 270을 벌써 훌쩍 넘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중요 일정은 지금 이렇게 뽑힌 선거인단들이 12월 11일에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이 되고요. 12월 17일에는 주별로 사전에 정해져 있는 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투표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투표일 뿐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대로 선거인단들은 표를 던지게 될 거고요. 지금 나왔던 표대로 선거 결과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정은 내년 1월 6일입니다.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선거 결과를 공표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1월 6일 이 차기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인 선언이 이뤄지게 되고요. 1월 20일에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게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선 이후의 일정들과 함께 앞으로 국내 산업 지형도까지도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슬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